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서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 2023학년도 수능 10번에서 13번 지문이었던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서의 불확정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문도 단지문, 중지문 정도의 한 4개 정도의 문단밖에 없는 간단한 글인데 이것도 그냥 내용 파악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여기 3번이 보기가 그나마 조금 괜찮아 보이는 문제. 그 다음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정도의 문제라서 우리가 내용만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만한 지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문단의 내용부터 한번 봅시다.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한다. 결국 여기까지를 우리가 요건이라 보고 이 뒤에를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서 하지만 그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이르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내용이 나오지. 근데 때문이다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앞에 대한 이유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리적이지 아니라 했는데 왜 이리적이지 아닌가? 그 이유가 법조문에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상황에 따라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뭐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리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일문단의 내용은 여기가 가장 큰 핵심을 우리가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문단에서 법령의 조문은 요건과 효과로 조건문이 규정되는데 방금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 A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거야. 해당하면, 뭐 어떻다면, 뭐뭐 한다면, if, 그러니까 조건, 요건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 그랬더니 B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요건, 이 조건이 갖춰지면 이걸 해야 한다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 법조문이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건 아니라는 거지. 그 이유를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번 보면 밑에가 이런 말이 나오잖아.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민법을 지금 예로 들었네.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 그럼 여기부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고 있는 건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예로 들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게 요건이 되고 이 뒤가 효과라고 봐야겠지.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게 지금 나왔는데 그게 부당했을 때야. 그랬을 때 법원은 감액을 해줄 수 있다는 조문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래. 그러면서 위약벌도 위약금을 해. 그러면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두 번째 정리할 게 나왔네. 여기서 지금 위약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손해배상 예정액도 위약금이고, 두 번째 위약벌도 위약금이다. 근데 뭐라고 나왔어?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 그러니까 이게 뭐인지
이 둘 중에 뭔지 증명이 안 되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다루어진대. 그 말은 뭐겠어? 이게 만약에 증명이 되면 어떻게 됐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한 건 지금 이 위약금인지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위약벌인지가 증명이 안 되면 뭐로만? 1번으로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따 뒤에 나오는 것도 그거랑 관련된 이해를 바탕으로 푸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이 문단에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 문단을 봤더니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조건이 지금 달라.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되면, 이게 요건이잖아. 지금 이게 요건이야.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뭐 하란 얘기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지금 달라지지. 요건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지금 요건이 달라졌더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대?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이냐? 정리가 조금 필요한데 여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이게 만약에 문제를 바꿔도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조건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조건을 몇 개로 나눠보면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랑, 지금 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지금 나누셔야 돼.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이 채권자라는 사람이 손해되는 액수가 얼만지를 뭐 해야 돼? 증명해야 돼. 이 증명했을 때 이만큼 뭐 해주겠다야? 손해배상금을 주겠다야. 그래서 채무자의 잘못으로 그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해서 계약 위반이 발생되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겠지. 근데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은 어떻게 하래? 증명하지 않아도 돼. 위에서는 증명한 액수만큼 받았는데 여기는 이미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으니까 증명하지 않아도 이 정해져 있는 만큼은 뭐 해야 돼? 받는 거야.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 왜?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큼을 무조건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손해 액수가 얼마로 증명이 되든 그보다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지. 왜?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요 틀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증명을 해야지만 그만큼 받을 수 있었는데,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뭐 할 필요가 없어? 이 증명을 안 해도, 지금 달라졌죠? 증명을 하지 않아도 뭐만큼? 이 손해배상의 예정액만큼 받는 거야. 그 다음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 뭐 할 수가 없어? 증명이 되더라도 이것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지.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이 되면, 아까 그랬잖아. 위에서 위약금이 두 가지가 있었어.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이라는 게 있었는데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만 지금 나가는 거야. 근데 이게 증명이 돼서 얘도 있다라고 하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위약벌임이 증명이 됐어. 그러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 달리 감액은 할 수가 없고,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그럼 지금 얘랑 얘랑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취급할 수 있겠네. 증명이 되면 손해배상 예정액에 뭐 할 수 없댔어? 더 받을 수는 없댔잖아. 근데 뭐는 가능해?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해 줄 수는 있었어. 법원이.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온 거야. 이 위약금이 위약 버림을 증명을 해버린 거야. 그럼 당연히 위약금 받아야지.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도 받는 거야? 증명이 됐을 때 한해서 증명이 돼버리면 뭐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금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게 얘랑 또 다르지? 법원이 이 위약금에 대해서 감액이란 걸 해줄 수가 없다는 차이점이 나와버리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우리가 위에서부터 이거 정리한 게 제일 시험에서 말장난치기도 좋고 내용도 좋다. 그래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냐 없냐, 손해배상 예정액에 추가해서 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요런 걸로 지금 다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 뭐만 받는지,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뭘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걸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3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불확정 개념은 어디에서도 사용된대? 그치, 행정 법령에서도 사용이 된다. 이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하고, 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해야 되는 기속행위래.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나왔네. 행정작용에서 기속행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재량행위라는 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네.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되는 행정작용이야. 근데 재량행위는 뭐라고 나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량이다, 교사 재량이다, 그러면 교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서도 개념이 그렇게 재량행위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을 재량행위라고 하는 거고, 기속행위는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특정 내용에 대해서 행정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기속행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량행위 그렇지 않아도 된다. 재량 쪽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요게 또 중요한 구분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4문단, 행정청의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고 한다.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법령이 아니래. 그래서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다만 특정 요건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행정관행이 생긴 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위에서 우리가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 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게 다인 것 같아. 위약금이 뭔지, 불확정 개념이 뭔지, 그러면서 이거를 이 문단에서 적용하는 조건, 유형들을 지금 정리를 했었잖아. 요걸 바탕으로 문제 푸는 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주되게 바꾼다면 변별될 수 있는 건 이 3번 같은 지문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한번 내용으로 바로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1번 봤더니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네. 1번 법령의 요건과 효과는 모두 불확정 개념이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조문을 구성하는 요건 효과가 항상 이리적이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얘는 가능하겠네. 2번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그치. 위에서도 얘기했잖아.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요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 3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체적 상황, 그치, 상황에 따라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4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의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 행위인 경우보다 기속 행위인 경우가 많다. 얘는 틀렸지. 오히려 기속보다는 재량이 많다라고 해야겠지. 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뭐가 돼? 재량 행위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재량 행위인 경우가 많다라고 해야겠네. 4번이 답이네요. 5번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 작용을 규율하는 법령과 개인 간의 계약관계, 이런 게 민법이겠지. 그래서 행정법령과 민법, 얘는 뭐 사용된다 맞겠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봤더니 기억에 해당하는 재량준칙, 재량준칙에 대해서 물어버리는 문제네. 이런 것들도 뭐 단독 문제로 괜찮지. 가장 적절한 것, 오히려 문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뭐 바꾸거나 이렇게 바꿔도 뭐 괜찮은 문제가 되겠고,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적이 아닌 개념으로 규정된다. 틀렸죠? 재량준칙은 행정청이 재량으로 명확히 정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뜻하기 때문에 이리적이지 아닌 개념, 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건, 그렇게 개념을 정의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죠. 2번 재량준칙으로 정해진 내용을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겠지. 얘가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재량준칙으로 규정된 재량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 얘는 행정에서 관행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4번 재량준칙에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 틀렸지. 그러지 않아도 가능했죠. 5번 재량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다. 그치? 재량준칙은 법령이 아니잖아. 그니까 특정 요건에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돼도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준칙대로 행사하지 않아도 되겠지. 만약 이게 법령이었다면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답은 5번이 되겠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분석을 조금 잘해야겠지. 갑은 을에게, 그럼 지금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했대. 계약을 그렇게 했고 그 후에 갑이 계약을 위반했어. 그리고 을이 80의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갑을 지금 뭐라고 할 수 있어? 채무자가 되는 거고, 을이 뭐가 되는 거야? 채권자가 되겠네. 그리고 손해 액수가 80이네. 그럼 지금 보시면 조건을 잘 보셔야 돼.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어. 그럼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채권자가 증명을 해야지 그만큼 뭘 받을 수 있어?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누가 채권자? 갑. 이 채권자가 이 손해 금액을 뭐 해야 돼? 증명해야 돼. 그래야지만 뭘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액수만큼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나는 갑이 을에게 위약금을 약정을 했어. 그럼 약정을 한 거는 정해져 있는 경우잖아. 이 둘 중에 하나로 봐야겠지. 정해져 있는 경우인데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증명하지 못한 거. 밑에는 약정을 했는데 위약 벌임이 증명된 거야. 그럼 보여? 증명이 된 경우, 증명되지 않은 경우 각각.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물어버린 거야? 가, 나, 다로 지금 물어버렸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적용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숫자만 바꾸거나 이 가, 을 또는 가나다의 순서만 바꿔놔도 재밌는 문제, 외운 애들은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약정을 했는데 증명되지가 못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게 되는 거고, 얘는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받는 거야. 이만큼 받는 건데 지금 100을 받는 건데 이거를 누가? 법원의 입장에서, 얘도 마찬가지지. 100을 받는 건데 법원이 뭐 할 수 있냐를 판단하랬지. 내가 아까 법원이 뭐 감액을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얘는 감액이 가능하댔고 얘는 감액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아까 뭐도 가능했어? 위약금을 받을 수도 있었다 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될 수가 있네. 그럼 이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적절한 걸 고르랐네. 1번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뭐 해야 돼? 약정이 없잖아. 그럼 뭘 해야 돼? 그렇지, 증명이 필요하지. 틀렸네. 2번 나의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이 됐대. 여기서 80이 증명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하고, 그치, 지급하는 건 똑같아. 근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그치, 나는 감액이 가능했네. 답은 2번. 너무 쉽게 나왔네. 나에서 3번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있다니까. 틀렸지? 4번 다에서 을의 손해가 80인 경우가 증명이 된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왜 이래? 감액할 수 없다니까. 근데 180은 왜 가능해? 아까 손해배상 예정액이 100이었고 지금 80이 손해가 위약벌로 증명이 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80을 지급하는 게 맞겠지. 5번 다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이 을에게 80 아니라니까 180이라니까 그 다음에 감액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 가지 포인트, 감액을 법원이 할 수 있냐 없냐, 손해배상액, 그 다음에 위약벌, 이 세 가지로 조금 정리를 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4번 문맥상 의미,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해서 5번 이렇게 보시면 이 지문도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뭐 정리할 게 딱히 없어요. 법력 조문의 요건과 효과, 불확정 개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아까 세 가지 케이스로 정리했던 경우, 그 다음에 재량행위와 지속행위, 재량 준칙. 그래서 우리가 나눠보면 시험의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제일 좋죠. 특히 바꾸기도 좋고, 그 다음에 불확정 개념 괜찮고, 지속행위와 재량행위, 그 다음에 재량 준칙, 이 네 가지를 포인트로 보면 학교에서 만약에 이걸 내신 때 바꾸더라도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공부하시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수능에서 그나마 이 단지문으로 나온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가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독서를 하나 가져올 텐데 그때도 이 정도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복습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